비평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뉴스들 위주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미디어오늘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뇌물 재판 중인 이재용 방북 비판한 언론사가 9개 중 1개였다. 한겨레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및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공중파에서는 이재용 방북 비판한 방송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상대로인데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삼성을 피해가는 공중파. 물론 내일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비는 마음에서 죄를 뿌리지 말자 그런 마음 저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비판한 언론사 댓글에 보면 그런 충정을 표현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공중파가 단 한 곳도 이재용 방북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또 비판한 언론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공중파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인식하게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물론 공중파에서는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방북이 문재인 정부와의 과도한 유착을 우려하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죠. 물론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는 총수 또는 총수 그룹이 북한에 가서 다양한 투자처라든가 경협을 모색하는 남과 북의 동시에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재용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실제로 편파성 시비를 제기하는데요. 전성희 경제학과 교수가 한겨레 인터뷰에 응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정치적 사면 복권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아가서 참여정부가 재벌 관료에 매달리다 개혁을 실패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상당히 따끔한 멘트인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만 그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런 지적도 했어요.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권호준 회장, KT 황창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 경제사절단으로 수행을 신청했다가 정경유착, 총수 배임 횡령 혐의 등을 산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가 삼성에 대해서 특혜, 결국 정치적 사면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 이 정도는 보도를 해야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프레임으로 한번 지난 주말의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JTBC 항상 삼성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JTBC 우리 손석희 선배는 어떻게 또 줄타기를 하고 계실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기사가 물론 비판은 안 했어요. 이런 그 수행원 몇 면을 소개하는 다양한 분야에 200여 명의 방북단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보면은 쭉 내려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등 4대 대기업 대표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남북 경협 관련 기업 대표들이 동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 있어요. 이 자문단이라고 있잖아요. 자문단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 계신데 JTBC에서 왜 보도를 안 했을까요? JTBC를 포함한 중앙일보 그룹 대기업입니다. 를 관장하는 중앙홀딩스의 회장님. 그러니까 JTBC의 회장님이시죠. 누구죠? 홍석현 회장님도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네 회장은 이름을 뺐어요. 왜 했을까요? 겸손하게 자기네 회장님이라 뺐을까요?
아니죠.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 여야 대권 주자들에게 수십억대 뇌물을 각각 공유하고 검찰 수뇌부, 이를 단속해야 될 검찰 수뇌부한테 상습적으로 돈을 배달한,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배달한 분이 바로 JTBC 회장, 중앙홀딩스의 회장인 홍석현 회장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 초에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인가 하는 그 재단법인, 돈 있으니까 쉽게 만들었겠죠. 재단법인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자문단에 포함됐어요. 근데 그 자문단 이력에 보니까 주미대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 뇌물을 준 혐의로 주미대사에서 옷 벗었어요. 잘렸어요. 그랬으면은 뇌물 혐의로 잘린 것도 나와야죠. 근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네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쏙 뺐어. 이런 게 바로 JTBC, 그나마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매체로서 활용하고 계시지만 결정적 한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디테일에서 삼성을 건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네 핵심, 바로 홍석현과 홍석현에서 삼성 이건희로 통하는 그 라인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심지어 이번처럼 전혀 거론하지 않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JTBC 필요하면 뉴스를 취해야겠지만 그런 한계도 같이 인식하시면서 주인으로서 뉴스를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스를 쭉 금토일을 모니터했는데요. 또 방송 뉴스에 안 나왔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찐빵 소녀 조작 방송 1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지난 주말이. 그런데 찐빵 소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SBS 긴급 출동 SOS24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한 소녀가 휴게소에서 임금 착취, 상습 폭행, 감금 당한 가운데 찐빵을 팔며 고통받고 있는 기사. 충격적이었죠. 멀쩡한 여성이 막 온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찐빵을 팔고 있는 거야. 인터뷰한다고 그러는데 막 도망가고. 근데 SBS가 찐빵 소녀를 구출했어요. 그야말로 SBS 영웅이 됐죠. 근데 이제 10년 뒤에 오랜 많은 또 소송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지하게 긴 한 60매 정도 되는 기사라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그게 조작이었다. 그러니까 임금 착취도 없었고 상습 폭행은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감금도 휴게소 주인들이 감금한 게 아니라 오히려 SBS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얻어내기 위해서 강제로 불법적으로 찐빵 소녀, 짬뽕 소녀가 아니라 찐빵 소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이 찐빵 소녀가 나 감금당한 일도 없고 뭐 이 기본적으로 SBS 긴급출동 SOS24가 정해놓은 그 이거 언론에서는 일본말 많이 씁니다. 왁구라고 하는데, 또는 핵심 줄거리 야마라고 하는데, 왁구와 야마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잠깐만, 가만있어 봐. 다시 한번 제가 모범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순화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들이 마련해 놓은 틀, 얼개 속에 자신들이 미리 예정해 놓은 스토리 라인, 이것도 또 외국 단어네. 자신들이 미리 예정해 놓은 주제를 쫓아서 인터뷰를 끼워 맞춘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 또는 반대로 한 말을 이렇게 짜깁기 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관련자들, 대부분 관련자들의 멘트가. 심지어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인 찐빵 소녀 같은 경우 자기가 이렇게 감금당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니까, 물론 SBS에서는 이 소녀가 혹시라도 어떤 구타와 감금 상태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해서 한 80일인가요? 60일인가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멀쩡한 그 찐빵 소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나가고 싶죠. 그래서 거기서 항의하고 자기 자취점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징벌받는 거야. 그래서 정신병원 가면
독방에다가 사지를 이렇게 결박시키는 처벌을 해요. 그게 치료의 방법상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차례 걸쳐서 멀쩡한 여성이 감금당하고 사지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야. 결국 그래서 SBS 긴급출동 SOS24가 원하는 인터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거야. 이미 이 과정 속에서 휴게소 부부는 그야말로 인생이 파탄이 나고, 그런가 하면 이 소녀도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죠. 자, 10년이 지났어. 사실이 아닌 걸로. 그래서 언론 판결 사상 3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이 선고됐어요.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SBS 사과하고 책임져 처벌했을까요? 3억이나 물어줄 정도의 그야말로 짜깁기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멀쩡한 휴게소 주인들을 그야말로 노예 상인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SBS 또는 그 담당자, 멀쩡하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 그 책임 PD가 지금 어디 있느냐 쫓아가 봤대요. 이게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이게 SBS에서 사실 이런 거 자기들이 보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없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0페이지야. 원고지 너무나 길어서 쭉 이제 읽었다고 치고 보니까 어딨냐? 찐빵 소녀편 담당 PD였던 이하묵의 PD는 SBS 측에다 얘기해라. 자기 사과 안 했고, 그런가 하면은 당시 팀장이었대요. 제작 팀장이었던 허아묵의 PD는 최근까지 TV조선 시그널에서 연출을 맡았대요. 제가 시그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허아묵의 PD가 아직도 PD 연출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그널도 이런 사회 고발 프로인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묻자 사과보다는 다음에 통화하자. 참 문제가 많죠.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9.13 부동산 안정 조치와 관련된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95년에 KBS 입사한 김원장 기자, 저와 동기, 언론사는 그 군대랑 비슷합니다. 입사 동기를 따져요. 저는 이거 뭐 썩 훌륭한 제도는 아니고 언젠간 극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같이 이제 경찰서 출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분이 쌓이죠. 근데 김원장 기자는 방송을 참 잘하는 KBS의 대표적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9.13 조치를 발표한 정부 관료들의 설명이 너무나 어렵다. 무슨 뭐 과표 구간을 설정하고 뭐 투기 과열지구내 DTI가 무슨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아, 국민들이 알아먹게 얘기를 해야 된다. 홍보는 홍보맨과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라고 페북에 올린 건데 제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투기 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 사들인 집주인들은 종부세 아주 많이 내게 됩니다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종부세 안 내는 99%의 국민들은 이번 대책과 상관없습니다요. 그리고 비싼 아파트 매입하는데 실제 살지 않으면 담보대출 앞으로 어려워집니다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대책이 아니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해서 기자들도 혼란이 있어서 오보도 나왔었죠.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동의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고, 실제로 저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비비 꼬고 어려운 얘기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또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선의의 글입니다. 사실 방송은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중2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하고 보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려운 말씀은 안 된다. 근데 여기 지금 김원장 씨도 매입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실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한자말을 주로 한글로 바꾸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이미 사회성이 되게 발달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맞춰서 언어를 순화해서 쉽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KBS에서 그날 어떻게 보도했나 한번 볼까요? 자,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3억, 6억 어렵게 얘기하는데 놀라셨을 겁니다. 살펴볼까요? 해서 이제 김 원장 후배인가 봐요. 쉽게 얘기했어. 이것도 뭐 자, 전국에서 내 집 가진 사람이 1331만 명인데 집을 가졌다고 다 종부세 내는 거 아니고요. 1주택자는 시가 13억 원 이상은 돼야, 그리고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때는 시가로 18억 원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집 가진 사람의 그렇게 따지면 2.1%, 27만 4천 명, 2.1%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종부세액이. 그러면 이번에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 즉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 대상의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얼마냐? 15%, 전체 주택 보유자 중에 1.1%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합리적인 정도에서 아주 1%, 2%에 해당되는 주택 소유자만 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좀 더 쉽게 썼겠어요. 공중파, 특히 방송 뉴스에서 경제 뉴스는 아주 쥐약입니다. 정말 보도하기 어려워요. 그냥 사건, 바로 여기서 찔렀습니다, 여기서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신문에 비해서 훨씬 우위에 있는데, 열세에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기사입니다. 경제기사는 쉽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직도 기자들 중에서는 소수점 막 0.000 몇 가지 막 얘기해.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데, 통계 수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는 뭐 32.457%가 뭐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3명 중 1명 꼴로 허락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히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선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고 봐요. JTBC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거긴 구어로 말을 하거든요. 실제 쓰는 말로. 우리가 좀 더 기자들이 노력하고 시청자들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BS 제목만 볼게요. 숨은 임대사업자 꼼짝 마라. 1,500명 정밀 검증한답니다. 남의 명의로 집을 사서, 타인명이죠. 뭐 친척이라든가 뭐 지인들. 그래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밀 검증하는 시스템이 생겼대요. 잘 됐죠? 그래서 실제 임대주택은 자료상에는 187만 채인데 실제로 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505만 채다. 그러니까 한 300만 채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야. 아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죠? 그거 찾아내겠대. 좀 열심히 좀 찾아내 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가 하면 KBS에서 지난 주말에 좀 새로운 방송이었는데, 회장님 딸 몰랍에서 곤욕 치른 호텔 주차 직원들, 반얀트리 호텔이에요, 특급 호텔. 근데 여기 직원들이 회장님 딸인지 딸이 모는 차인지 모르고 발레 파킹 돈을 매겼다가 혼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저작권 때문에 제가 플레이를 못하겠습니다. 리포트 오디오가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자막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나갑니다. 요즘에 그냥 영상으로 소비하는 세대들을 좀 KBS 쪽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시도한 것 같은데, 나름 참신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아이캐칭, 좀 더 이렇게 시청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편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사 비교를 해볼 텐데요. 여기 보이시죠? 쌍용차 사태가 지난 주말에 119명 아직 복직되지 못하고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시고 계시던 마지막 해고자들 119명이 이제 저런 복직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아이고, 참 고생들 많으셨죠. 그래서 쌍차 지부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SBS는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김득중 지부장이 스튜디오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 보니까 중계차 두 꼭지예요. 119명 전원 복직됐다.
김덕중 쌍용차 지부장 소감 어떤가 이렇게 인터뷰했다. 요건 중계차로 했어요. 그런가 보면 또 JTBC도 마찬가지로 동료 직장 잃은 9년 김덕중 금융노조 쌍용차 지부장 중계차로 인터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KBS는 어떻게 할까 제가 또 9시까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KBS는 그냥 없어요. 그냥 단발로 리포터하고 이 정도면은 김덕중 위원장 말고도 뭐 국장이나 말씀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KBS니까 우리가 시청료를 내고 나머지 공중파들은 우리가 전파 사용료를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 거느리고 있는 언론사인데 KBS는 그래도 인터뷰를 했어야 하지 않나. 사실 여기도 보면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어요. SBS는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뉴스데스크랑 JTBC는 중계차잖아요. 자, 그러면 이 김덕중 쌍차 지부장은 어디를 선택한 걸까요? SBS를 선택한 거예요. 스튜디오로 간다는 자체가 방송에 대해서 그만큼 리스펙트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쌍차 관련 일단 뭐 이제 반환점을 둔 건데요. 이후로도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들이. 적어도 SBS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KBS, JTBC MBC, JTBC 수고했다. 하지만 KBS 좀 분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BS로 넘어가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양반 PD수첩에서 우리 여자 후배 PD한테 쫓기는 거 보셨죠? 도망가는 거. 어떻게 그런 도망가는 참 그런 그냥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무슨 뭐 잡범들처럼 그냥 할 말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운동 중이라서 나중에 사무실에서 뵙죠. 뭐 이렇게 충분히 점잖게 회피할 수 있는데 원하면 그냥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그 멘탈과 교양 수준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거머쥐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거머쥐고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딜을 할 수 있었겠구나. 청와대와 상대로.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임종원 차장의 그 법원행정처장 전 차명 의혹 전화기가 발견됐지만 압수영장이 기각됐대요. 이놈들이 또 기각을 시켰습니다. 근데 기각 사유가 얼마나 골 때리냐면요, 여러분. 이게 판사들한테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찍힌 전화번호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걸 추적해 보니까 임 법원행정처장의 대포폰 불법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대포폰으로 컨펌 했잖아요.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그 대포폰을 나쁜 짓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찰이 압수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이 누가 제한되는데요? 누구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되죠?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법원인데 이건 존칭을 못 쓰겠어요. 지난 7월 임 전 차장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영장을 발부했어요. 이미 7월에 내가 쓰는 진짜 폰에 대해서 영장 발부했어. 그러니까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더 크겠죠. 자기 진짜 폰이니까 뭐 엄마랑도 통화해야 되고 딸이랑도 통화해야 되고 이거는 가짜 폰이 대포폰이니까 이거는 나쁜 짓 하는데 썼을 것으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쁜 짓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핸드폰이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하면 이걸로 계속 나머지 범죄하도록 지금 방임하거나 또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 드러날 자신들의 치부를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건강에 썩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자, 요것도 중요한데 의료계에서 꺼리던 수술실 CCTV를 경기도에서 도입하기로 했다는 뉴스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나마 SBS만 보도한 걸로 보여요. 자, 수술실 내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의료사고가 나도 이게
피해자인 환자들 입장에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항상 문제였는데 그래서 CCTV를 환자들은 설치하자라고 했고 의사들은 분쟁 시에 자기들 책임이 더 커질까봐 아무래도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경기도에서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대체로 하고 있는데 경기 도립병원에서만 허락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기 도립병원에서 이거를 허락했으면 왜 경기도에서만 했을까?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SBS에서 보도하긴 했는데 뭔가 껄끄러운 이름을 빼먹었어. 바로 그게 이재명이야. 미치겠다. 이재명 지사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실실 CCTV 설치를 고민 끝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기 경기도 의료원 산하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병원 그리고 병원의 노조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가 그렇게 동의를 받는 과정, 조율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다. 그러면 이재명이나 또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로부터 그 과정 또는 목표, 목적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게 맞지요. 여기 했잖아. 다른 매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중파만 보시면 안 보입니다. 공중파 보시되 저희 TV뉴스 비평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MBC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청률은 뭐 대체로 크게 아직 뭐 뛰지 않고 있는데 소소한 특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지난 주말에 관심이 갔던 것은 보안 임무를 맡는 기무사에서 입찰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KT와 관련된 통신 입찰인데 통신 시설 스펙을 미리 알려줘. 평가 기준. 그 땅 짓고 훔치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인데 중요한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만 건에 달하는 기무사 정보도 같이 유출됐더라. 이 기무사 정말 단죄되지 않고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움츠리거나 절대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 문제 처음부터 제가 제기해 드렸는데 삼성은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때 삼성 엑스파일 비리가 그대로 처벌받지 않고 이어지니 그 세력이 계속 득세해서 결국 이재용과 같은 또 어떤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JTBC 10분 거리에 119가 있는데 삼성 소방대가 엉터리로 충분하게 느릿느릿 움직이고 누구한테인가 계속 전화하고 결국 그 결과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그나마 JTBC가 충실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사고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를 재발 방지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사고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 환경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중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뉴스였습니다. 두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관여자 4분의 1만 수사 의뢰 또는 징계토록 했다는 것이에요. 블랙리스트. 문화를 좀먹고 정신을 말살시켰던 문화부가 반문화부의 역할을 했던 시기의 일인데 4분의 1만 징계를 내리거나 수사 의뢰를 했대요. 4분의 3은 버젓이 지금도 활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제대로 된 리포트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중파에서. 그런가 하면 시진핑이 지난 9월 14일에 종전선언 당사자는 남북미다. 자기들 빠져도 된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가라 푸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뉴스 비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